18세기 프랑스 남부 마르즈리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고원지대. 안개가 자욱한 이 땅의 이름은 제보당이었습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에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겨울이면 눈보라가 마을을 고립시키며 한여름에도 짙은 안개가 시야를 삼키는 곳. 이곳의 주민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과 목동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양과 소를 몰고 외딴 목초지로 나갔고, 해가 질 무렵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고 고된 삶이었죠. 하지만 1964년 6월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가장 끔찍하며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무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냄새와 공포가 뒤섞인 18세기 프랑스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이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숨결인지. 1764년 6월 30일 14살 소녀 잔느 브레는 평소처럼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앞에는 20마리 남짓한 양떼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목초지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 가는 길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후에 먹을 딱딱한 빵, 저녁에 만날 친구, 아니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목동 생활을 벗어나는 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양떼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목동 없이. 녀석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몇 마리는 상처를 입은 채였습니다.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잔느 브레의 시신은 목초지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고 목은 거의 끊어질 뻔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가장 섬뜩한 것은 머리 일부가 깨끗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늑대의 소행이라면 배를 갈라 내장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굶주린 늑대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 늑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숙련된 사냥꾼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늑대가 아니야. 늑대는 이렇게 죽이지 않아. 그들의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8월 또 다른 소녀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9월에는 12살 소년이, 10월에는 젊은 여인이. 시신들의 상태는 하나같이 처참했고 하나같이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집중된 공격, 목을 물어뜯은 흔적, 그리고 기이하게도 시신 곁에는 양이나 소가 멀쩡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픈 짐승이라면 가장 잡기 쉬운 양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양떼 한가운데서 양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인간만 골라 공격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피에만 굶주린 것처럼.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부터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댔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 마을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늑대가 아니야. 지옥에서 온 악마야. 속삭임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라 베트, 괴수. 괴수의 습격이 계속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 괴물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는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크기는 거대한 송아지만 했어요. 아니, 어쩌면 작은 당나귀만 했을지도. 한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털은 붉은 갈색이었는데 거칠고 억세 보였어요. 그리고 등줄기를 따라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 있었죠. 다른 목격자는 괴수의 머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둥이가 이상했어요. 늑대치고는 너무 넓적하고 납작했죠. 그리고 귀가 늑대 귀가 아니었어요. 작고 둥글었습니다. 마치 고양이 귀처럼. 가장 많은 증언이 일치한 것은 꼬리였습니다. 늑대 꼬리가 아니었어요. 털북숭이가 아니라 마치 사자 꼬리처럼 길고 가늘었고 끝에만 털 뭉치가 달려 있었죠. 채찍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생존자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 그 눈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17살 소녀 마리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괴수에게 공격당했다가 지나가던 농부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통 짐승은 인간을 보면 겁을 먹거나 아니면 사냥감을 보는 눈빛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괴물의 눈은 달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 눈빛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눈이었어요. 증오에 가득 찬. 생존자들의 증언 중 또 하나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괴수는 총알을 튕겨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중했어요.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쐈는데 한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총알이 녀석의 옆구리에 맞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녀석은 잠깐 비틀거리더니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냥용 총의 위력이면 늑대 정도는 한 발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야. 악마의 사자야. 그래서 인간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또는 저건 갑옷을 입은 짐승이 아닐까? 누군가 일부러 저 괴물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공포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괴수는 마치 인간들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괴수의 습격 패턴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괴물의 행동은 짐승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숙련된 사냥꾼의 그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괴수는 선택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7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 특히 소녀들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함께 있으면 공격하지 않았고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가장 작고 약한 아이만 노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냥감을 고르는 것처럼. 둘째, 괴수는 기다렸습니다. 이 괴물은 대개 하해질 역이나 새벽,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을 선호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셋째, 괴수의 공격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늑대는 보통 사냥감의 목을 물어 질식시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포식자의 본능이죠. 하지만 제보당의 괴수는 주로 얼굴과 머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많은 시신에서 두피가 벗겨지거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희생자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넷째, 가장 기이한 점으로 괴수는 선택적으로 먹었습니다. 배고픈 맹수라면 내장이나 다리살처럼 영양가 높은 부위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신에서 오직 볼살만 먹어치워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특정 장기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포식자와는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마치 의식적인 행위처럼. 다섯째,
괴수는 적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하자 괴수는 무리 중 가장 뒤처진 사람을 노렸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자 괴수는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만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강화하자 괴수는 더 외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치 인간들의 대응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전술을 수정하는 것처럼 가장 대담한 사건은 1764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괴수가 대낮에 마을 한복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10여 명의 농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괴수는 유유히 걸어가다가 10살짜리 소녀를 입에 물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몽둥이와 삽을 들고 쫓아갔지만 괴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농부가 괴수의 옆구리에 삽을 내리쳤습니다. 녀석은 잠깐 비틀거리더니 소녀를 입에 문 채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발견된 소녀의 시신은 이전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참했습니다. 저건 짐승이 아니야.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즐기고 있는 거야. 그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8월 11일, 제보당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살 소녀 마리 잔느 발레. 그날 마리 잔느는 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오후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털, 검은 줄무늬, 그리고 그 섬뜩한 눈, 라베트였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 하나가 물살에 휘청였습니다. 괴수의 눈이 그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 잔느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손에는 목동들이 짐승을 몰 때 쓰는 뾰족한 창 에스폰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2미터 남짓한 나무 자루 끝에 날카로운 쇠가 박힌 단순한 도구. 늑대조차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는 무기. 하지만 마리 잔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을 단단히 움켜쥐고 괴수를 향해 섰습니다. 이리 와. 네가 원하는 게 피라면 내 피로 시작해. 괴수가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입이 벌어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마리 잔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괴수가 그녀에게 덮치는 순간 그녀는 창을 정면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괴수의 가슴에. 녀석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괴수는 피를 뿌리며 뒤로 물러났고 잠시 그녀를 노려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리 잔느 발레는 제보당의 괴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살아남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보당의 아마존, 제보당의 여전사라고 불렀습니다.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표창과 상금을 하사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노래와 시로 만들어져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마리 잔느 자신은 영웅 대접을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동생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괴수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2년 뒤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최후의 괴수가 쓰러졌을 때 그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1764년 말 희생자가 20명을 넘어서자 소식은 마침내 베르사유 궁전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 그는 시민왕이라기보다는 향락왕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왕국에서 짐승 하나 잡지 못한다는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왕국의 백성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있다고 당장 해결하라. 이것은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권위는 곧 국가의 권위,
왕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첫 번째 선택은 장 바티스트 듀하멜 대위, 정예 용기병 57명을 이끌고 제보당에 도착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겨우 짐승 한 마리를 잡는데 왕실 군대가 필요하다니 한 달이면 끝내겠소. 그의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듀하멜은 군사 작전처럼 체계적인 몰이 사냥을 전개했습니다. 숲을 격자로 나누고 사냥개들을 풀고 병사들을 배치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교본대로라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괴수는 교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매번 포위망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병사들의 배치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더 모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냥대가 야영을 하고 있을 때 무장한 병사 수십 명이 경계를 서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한 여인이 습격당해 살해된 것입니다. 괴수는 군대의 코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듀하멜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야. 짐승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3개월간의 실패 끝에 듀하멜은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더 많은 희생자뿐이었습니다. 왕실의 실패 후 지역 귀족들이 나섰습니다. 다페르 백작을 비롯한 영주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몰이 사냥을 조직했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들이 동원되었고 수백 마리의 사냥개가 풀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의 사냥에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숲 전체를 사람의 벽으로 둘러싸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어떤 짐승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포위. 하지만 괴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번 몰이 사냥이 끝나고 사람들이 지쳐 집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괴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이한 목격담들이 나왔습니다. 한 농민은 괴수가 달리는 것을 보았는데 뒷다리 걸음이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안장을 얹은 말처럼 허리가 푹 꺼져 있었어요. 뭔가를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습격 현장에서 짐승의 발자국과 함께 인간의 장화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건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저 괴물과 함께 다니고 있어. 소문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상금은 9,000 리브르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 연봉의 산입배가 넘는 금액. 프랑스 전역에서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력 있는 전문가였고 일부는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괴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 살육은 계속되었습니다. 1765년 가을 루이 15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앙투안, 왕실 경호대장이자 프랑스 최고의 명사수, 40마리가 넘는 늑대를 사냥한 전설적인 사냥꾼, 왕의 개인적인 신임을 받는 측근 중의 측근. 앙투안은 제보당에 도착하자마자 이전 사냥꾼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몰이 사냥 대신 소규모 전개팀으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괴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분석하고 함정을 설치하고 밤낮으로 숲을 뒤졌습니다. 천조의 65년 9월 20일 생 줄리앙 드 샤즈 수도원 인근 숲, 앙투안의 사냥개들이 거대한 늑대를 몰아붙였습니다. 녀석은 몸길이 1.7m, 몸무게 60kg이 넘는 거대한 수컷이었습니다. 앙투안의 총이 불을 뿜었고 늑대가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제보당의 괴수다. 앙투안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늑대의 시체는 베르사유로 보내졌고 박제되어 궁전에 전시되었습니다. 루이 15세는 공식적으로 괴수가 퇴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앙투안은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막대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제보당의 악몽이 끝났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앙투안이 파리로 돌아간 지 정확히 2주 후
제보당의 한 마을에서 12살 소녀가 목이 물어뜯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이전 희생자들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얼굴에 집중된 공격, 벗겨진 두피, 볼살만 먹어치워진 흔적, 괴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앙투안이 죽인 것은 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큰 늑대였을 뿐. 하지만 왕실은 이미 승리를 선언한 뒤였습니다.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루이 15세의 체면을 구기는 일. 왕실은 제보당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괴수는 이미 죽었다. 따라서 새로운 희생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당의 주민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 홀로 괴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1766년 한 해에만 3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신문에 그 소식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이 백성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시대, 제보당은 잊혀진 땅이 되어갔습니다. 괴수의 습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어두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건 야생 짐승이 아니야. 누군가 기르는 짐승이야. 의혹의 화살은 한 가문을 향했습니다. 샤스텔 가문. 장 샤스텔은 60대의 지역 사냥꾼이자 농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과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살인 혐의로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뭔가 이상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차갑다는 사람도 있었고 밤에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혹은 그의 둘째 아들 앙투안 샤스텔에게 향했습니다. 앙투안 샤스텔은 젊은 시절 집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용병 생활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어쩌면 그보다 더 남쪽까지.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숲속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고 이상한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맹수를 훈련시키는 기술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당시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국적인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수입되었고 일부는 탈출하거나 버려져 야생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앙투안 샤스텔이 아프리카에서 하이에나를 훈련시키는 기술을 배웠다면, 만약 그가 그런 짐승을 데리고 돌아왔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 짐승을 살인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의혹은 1765년의 대규모 모리 사냥 때 터져나왔습니다. 앙투안 샤스텔은 사냥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다페르 백작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던 기간 동안 괴수의 습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가 풀려나자 습격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샤스텔 가문을 지목하지는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괴수를 조종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테니까요. 1167년 6월 19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 날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믿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시골에서 사람들은 악마와 늑대인간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마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였고, 밤의 숲에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물리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은탄환.
교회에서 축복을 받은 은으로 만든 총알은 악마의 피조물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미신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진실일까요? 장 샤스텔이 총에 장전한 것이 바로 그 은탄환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성모 마리아의 메달을 녹여서 탄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월 19일 몽무셰산에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모리 사냥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농민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숲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샤스텔은 다른 사냥꾼들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 한 지점에 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총을 손질하는 대신 성경책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 악의 길을 가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숲 가장자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샤스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설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갈색 털, 등에 검은 줄무늬, 채찍 같은 꼬리, 3년간 제보당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존재, 라베트.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냥꾼들 앞에서 괴수는 언제나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괴수는 멈춰 섰습니다. 마치 주인을 만난 사냥개처럼 혹은 오래된 친구를 알아본 것처럼. 일부 목격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괴수가 샤스텔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진짜예요. 마치 반가워하는 것처럼. 장샤스텔은 천천히 성경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은탄환이 장전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괴수를 향해. 아니, 어쩌면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존재를 향해 단 한 발. 괴수는 쓰러졌습니다. 심장을 꿰뚫은 은탄환. 3년간의 살육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사살된 동물의 시체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몸길이는 약 1.7m, 어깨 높이는 약 80cm, 일반적인 유럽 늑대보다 훨씬 컸습니다. 털은 붉은 갈색에 거칠었고 등에는 선명한 검은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주둥이는 늑대치고는 너무 넓적했고 꼬리는 끝에만 털 뭉치가 달린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생존자들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의 특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해부하자 위장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인간의 뼈조각, 인간의 머리카락, 천 조각들. 이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괴수의 왼쪽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년 전 마리잔느 발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창 자국. 이것은 이 괴물이 그 같은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괴수의 가죽 안쪽에서 인위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멧돼지 가죽을 덧대어 갑옷처럼 만든 흔적. 총알이 튕겨나갔다는 전설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괴물은 자연이 낳은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살인 병기였습니다. 루이 15세는 이 괴물의 시체를 베르사유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파리까지 가는 도중 여름 더위에 심하게 부패해 버렸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시체가 너무 부패해서 왕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어딘가에 묻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부패한 시체를 어떻게든 보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그렇게 썩어 사라졌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괴수가 퇴치되었다고 발표한 뒤였으니까요. 장 샤스텔이 영웅인지 공범인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괴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괴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죽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보당의 비극은 그렇게 미완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제보당의 괴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50년간 수많은 학자, 역사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거대 늑대설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크고 공격적인 늑대. 영양 상태가 좋은 수컷 유럽 늑대는 몸길이 1.5m, 체중 7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몇 가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등에 검은 줄무늬. 늑대에게는 없는 특징입니다. 채찍 같은 꼬리. 늑대 꼬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넓적한 주둥이와 작은 귀, 늑대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인간을 피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선택적으로, 대담하게 인간만 노리는 늑대는 자연에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줄무늬 하이에나 설입니다. 많은 현대 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설입니다. 18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국적인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이에나도 그중 하나였죠. 줄무늬 하이에나의 특징을 보면 등에 검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꼬리가 사자처럼 길고 끝에만 털이 있습니다. 주둥이가 넓적하고 귀가 비교적 작습니다. 턱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뼈를 부술 수 있습니다.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어 인간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격자들의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만약 앙투안 샤스텔이 아프리카에서 하이에나를 데려왔다면, 만약 그것을 훈련시켜 인간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면, 세 번째 가설은 늑대와 개의 혼종설입니다. 늑대와 대형 마스티프 종의 혼혈. 이런 혼종은 늑대의 야성에 개의 인간 친숙함이 결합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야생의 사냥 본능을 가진 존재, 게다가 인간에 의해 훈련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인간 연쇄살인마의 도구설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괴수의 행동 패턴을 다시 살펴보면 희생자를 선택하는 지능, 인간의 대응에 적응하는 전략, 옷이 벗겨진 시신들, 습격 현장의 인간 발자국, 특정 인물이 감금되었을 때 습격 감소, 이 모든 것은 야생 맹수보다는 인간이 조종하는 도구를 더 강하게 시사합니다. 2009년 프랑스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보당의 괴수는 아마도 하이에나 또는 늑대와 개의 혼종이었을 것이며 누군가, 아마도 샤스텔 가문의 누군가가 이 동물을 의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도록 훈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보당의 비극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괴수를 조종해 사람들을 죽였다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 광신. 18세기 프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수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학살당한 성 바르톨로머 축일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죠. 제보당 지역에는 개신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괴수의 초기 희생자 중 상당수가 개신교 신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광신적인 가톨릭 신자가 신의 심판을 빙자해 이단자들을 처단하려 했다면 괴수는 완벽한 가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복수. 샤스텔 가문은 지역 귀족들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앙투안 샤스텔이 모리 사냥에서 체포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이들, 귀족들의 재산인 가축을 돌보는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귀족들에게 타격을 주려 했을 가능성. 셋째, 순수한 광기.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서운 설명입니다. 장 샤스텔 혹은 그의 아들 앙투아는 그저 괴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사이코패스. 괴수는 그들의 살인 충동을 채우는 완벽한 도구였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누가 짐승의 소행을 의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은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보당의 진짜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보당의 비극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은 1964년 6월부터 1967년 6월까지 약 3년. 공식 기록된 사망자는 약 100명, 부상자는 약 30명 이상, 실제 추정 희생자는 130명 이상. 희생자 특성을 보면 대부분 7세에서 15세의 어린이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거의 모두 가난한 농민과 목동의 자녀였습니다. 동원된 인력을 보면 왕실 군대 수백 명, 지역 민병대 수천 명이 투입되었고 한 번의 모리 사냥 최대 참가 인원은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현상금은 최고 9천 리브르로 당시 노동자 연봉의 약 30배에 달했습니다. 사살된 괴수는 1765년 9월 프랑스와 앙투안이 사살한 대형 늑대가 있었지만 이후 습격이 계속되었고 1867년 6월 장 샤스텔이 사살한 동물 이후 습격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역사상 단일 동물 또는 존재에 의한 최악의 인명 피해 기록입니다. 그 어떤 늑대 공격, 곰 공격, 심지어 전염병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단순한 동물 습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19일 이후 제보당에서 괴수의 습격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3년간의 악몽이 은탄환 한 발과 함께 끝났습니다. 장 샤스텔은 공식적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둘러싼 의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779년에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해, 귀족과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그 해에 제보당의 마지막 비밀을 간직한 남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앙투안 샤스텔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보당의 이야기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괴수를 죽인 영웅? 아니면 3년간 살육을 즐기고도 벌을 받지 않은 누군가? 오늘날 로제르, 옛 제보당 지역에는 괴수를 기리는 동상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250년 전 악몽의 현장을 찾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사람들은 아직도 숲속 어딘가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상상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보당의 괴수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괴물은 숲속의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목줄을 쥐고 광기 어린 살육을 즐긴 인간이었을까요? 진실을 덮고 희생자들을 외면한 권력자들이었을까요? 역사학자 레이 H. 그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보당의 괴수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메시지는 이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야생의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고 교활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 250년이 지났습니다. 제보당의 숲에는 여전히 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듭니다. 괴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